네. 오늘은 이제 사람과 물음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삶에 대한 얘기는 따로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사람을 철학에서는 뭘로 규정하고 있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사람의 근본 능력을 이제 역사학자 또는 문화이론가 철학자들은 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파악을 해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특징을 이제 묘사하자면은 아마 호기심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기라는 건 뭐 기이하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것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라는 것은 기이하다 이것보다는 오늘날식으로 보면 새로운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것은 결국 익숙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숙했던 것, 이것들은 뭐 새롭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마이크가 너무 큰가? 음악 소리가? 네. 사실 제가 좀 지쳐서 좀 쉬고 싶어서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수업을 막 끝내고 왔기 때문에 좀 숨 고르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호자 보니까 뭐 재미있네요, 그죠? 독일어로 표현하면 또 재미가 있는데요. 노이기어라는 것은 새로움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새롭다는 건 우리에게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다면 이걸 우리는 흔히 권태, 지겹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지겹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쨌든 고민이 됐든 희망이 됐든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바뀐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롭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롭다라는 표현은 좀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서양 근대 모더니즘이란 말 속에 그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을 우리가 근대라고 번역하면서 이 중요한 현상을 놓쳐버린 겁니다. 모더니즘은 근대가 아닙니다. 모더니즘은 새로움을 외치던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양 2500년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 왔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내용을 새로움 외치기 또는 새로움 외치기 이렇게 바꿔놓으신다면은 바로 모더니즘, 근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던이라는 것은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모더니즘 할 때 모더니즘은 새로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때, 또 새로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깝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삶의 목표가 그 중세에서는 신 아래 자기를 복종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신과 합일되고자 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신이 영원하고 불변하니까 새로움이 없는 시대였네요. 인간의 욕망만이 새로움을 이제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발견한 시대고 인간의 욕망을 신의 계율이나 율법 자리에 대신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화두로 내세워서 새로움 외치기, 새로움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결국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가 나타나는 거죠. 새로움을 위해서라면, 욕망 충족을 위해서라면은 악마에게도 내 영혼을 팔겠다. 모더니즘이네요. 그러니까 근대라고 이해하는 순간 번역을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근대주의니 근대화니 이런 말을 쓰면서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서양의 정신이 왜곡이 됐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낡은 것을 깨트려서 어쨌든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 이것을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근데 이 모더니즘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는 끊임없이 이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있어 왔죠. 그걸 에로스라고도 불렀습니다. 호자에 보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죠. 남자는 여자에게 새롭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는 서로가 서로에게 늘 언제나 새로운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좋았다는 거죠. 새롭다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뜻이고,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이런 숭배가 있었고, 인간의 본질 가운데 이 에로스라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어린아이 과학자에게만 호기심이 있는 건 아니고 인간 누구에게나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호기심을 극대화했던 시대, 이것이 바로 모더니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호기심 자체가요, 아니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됐습니다.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경제 또는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서 미래가 바로 우리의 자산이 돼 버렸는데요. SF, 사이파이라고 말하는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말하는 이런 소설, 이런 영화들은 이제 오늘날 모든 영화 산업의 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다루고 있지 않죠.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는 순전히 가능성의 영역인데 왜 우리가 미래를 그토록 선망하냐 하면 멋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멋진 신세계가 미래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걸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뭐 10년, 5년 이렇게 근미래만 해도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보랏빛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환상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호기심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호기심만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100세 시대? 한번 100세라는 말이 돌고 나서 얼마 안 되니까요, 100세가 뭐 이제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천세, 만세, 영원이라는 이런 쪽으로 금방 우리의 욕망이 부풀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개념이 됐습니다. 죽음은 이제 질병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럼 질병이니까 퇴치 가능한 것이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을 질병으로 이해한다면은 결국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꿈, 새로운 욕망,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호기심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이제 지겹고 지루하고 너무 익숙해서 나를 더 이상 새롭게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바깥 세상이라고도 흔히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모험, 어드벤처류는 전부 호기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모든 소설들은 대개 모험 소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에 문제가 있어요. 병이 든다든지 외적이 침략했다든지,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난관이 있습니다. 숲이 있다든지 바다가 있다든지 우주 저 멀리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난관을 뚫고 가는데 꼭 누가 나타나냐면 시험관이 나타나요. 시험. 그래가지고 뭐 노파가 나타난다든지 해가지고 선행을 베풀면 뭔가 힌트를 주죠. 넌 이런 사람을 만날 거다. 오디세이아라는 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가다 보면 신의 노여움을 받을 텐데 그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런 것도 힌트를 주는 거죠. 선행의 대가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이제 뭐 용의 어떤 여의주를 얻는다든지 보물을 얻는다든지 또는 몰약 어떤 치료약을 얻는다든지 해서 돌아오면 그가 바로 영웅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모험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 세계가 필요한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되돌아옴으로써 영웅이 되는, 이게 바로 모험이네요. 그럼 전부 전기소설이나 SF 영화나 이런 것들은 모두 호기심을 바탕에 둔 그런 모험의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이런 권태로운 일상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인 대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산해경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많이 보여주고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펴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남산도 있고 뭐 북산도 있고 동산 뭐 서산 다 나오고 남해 뭐 북 다 나오고, 그죠? 수많은 동물들 나오고
그리고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동양의 이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그런 신선들의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세상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산과 바다에 관한 책이란 뜻입니다. 뭐 이런 괴물이 살고 있단다. 그래서 저기 가면 이렇게 퇴치를 하면 되고, 저런 괴물은 이렇게 이제 도망을 치면 된다든지, 제강이라는 동물인데 처음엔 혼돈으로도 불렸던 돼지인가요? 아니면 날개도 있고 발이 몇 개고, 그런데 늘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은 좀 보답을 할까? 봤더니 얼굴이 없네. 그래서 얼굴을 만들어줬더니 죽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뭐,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해, 익숙한 세계에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 마치 그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근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런데, 먼 과거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심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이죠. 뭐 인류 해봤자 250만 년 전 이 정도네요, 그죠? 우리의 말이 좀 쓰이고 했던 게 한 뭐 8만 년 전, 7만 년 전 이 정도니까, 그럼 말 이전의 이런 경험들은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혹시 그 이전에 살았던 뭐 우리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산해경을 단순히 그냥 신화적인 상상의 동물 그림으로 보지 않고 어쩌면 실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니콘의 전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뿔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이제 심판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인간 대 비인간이라는 중요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정상이고요. 그렇지 못한 것은 비정상이라는, 그 인간의 영역과 인간 영역이 아닌 곳을 구분하는 이런 구분법도 산해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과 가까운 모습들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바다에도 이런 이건 인어라고 보긴 좀 그러네요, 그죠? 어쨌든 인어와 같은, 인어가 꼭 여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인어와 같은 이런 상상력들이 이미 동양에도 다 깃들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날개 달린 사람, 뭐 불 뿜는 용, 뭐 등등 이 수많은 산해경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뭐 다수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상상이 가능하지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호기심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본 능력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뭘 이렇게 호기심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고 하고 연구하죠. 근데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마라든지 이런 다양한 동물들도 많은 호기심들을 갖고 있고, 뭐 들쥐도 사실은 호기심을 갖고 있고, 호기심이라는 현상은 많은 동물들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좀 더 고등한 능력인데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모방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라는 글자는 재미난 글자인데요. 나무 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무 틀이라는 것은 뭐 이제 거푸식 같은 거죠. 찍어내는 거, 약식, 약밥 이런 거 만들 때 약식 같은 거 찍어내는 틀, 이게 모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내겠네요. 방이라는 건 이제 계속 늘어놓는다는 뜻입니다. 해방할 때도 풀어놓는다, 줄줄이 이제 늘어놓는다, 이렇게 펼쳐나간다. 가운데로부터 바깥으로 펼쳐나가는 걸 방이라고 합니다. 방사 이렇게도 쓰고요.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따라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미메시스 이런 거하고는 좀 번역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좀 한다면은 뭐 따라하기, 흉내내기, 닮아가기, 아들이 아버지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네요. 이제 루이스 멈퍼드가 말하는 이 모방이라는 것은 우리말 모방과 좀 달리
흉내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흉내내기 원숭이가 잘하는 거겠네요. 사람은 뭐 두말할 것도 더 잘합니다. 사람 모든 걸 따라하죠. 아이들은 엄마를 그대로 따라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요. 따라함을 통해서 말을 배우게 되고 걷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사람다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이 과연 아이에게 스승이 된다라는 것을 따라하기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따라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우는 것과도 연결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운다는 것은 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자가 아이를 배다 이럴 때 배우다 쓰는데요. 배다.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받아들여서 간직하는 게 배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받아들여서 간직한 것을 키워내는 것 이게 배움이네요. 그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인 것이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우다라는 것은 능동적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도 기술도 생각도 심지어는 삶도 배우는 거죠. 도덕을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코패스들은 결국 도덕 능력을 못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도덕 능력이라는 것은 좀 타고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이제 오늘날 이제 그 생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혹시 태아 성장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많이 보셨겠죠. 태아들이 언제쯤 뭐 그 이제 심장이 생기나요? 한 뭐 2주, 3주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심장이 생기면 머리가 생기고 다세포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들이 기능의 어떤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뇌가 먼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분화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장, 피를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심장하고 다음에 여러 세포들, 다세포 동물이기 때문에 그 다세포 동물, 다세포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이 뇌,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기고 그 뒤부터 분화가 쭉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의 성체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가 생겨나서 손가락이 생겨나고 뒤에 있던 눈이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주시 쪽으로 다 모이게 되고 그 새 부리처럼 세 갈래로 나눠져 있던 입이 모여가지고 붙어서 이렇게 현재 인간의 입이 되고 코가 벌렁 이마에 붙었던 게 내려와가지고 현재 코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그 탄생의 과정을 보면 인간 같지 않았던 것이 정말 사람의 모습을 닮지 않았던 것이 점점점 사람의 모습을 꼴을 갖춰가면서 10개월쯤 되면 이제 6개월부터 감정도 느끼게 되고 엄마 소리도 듣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꼴 자체가 사람의 꼴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꼴은 마치 진화론적으로 말하면은 그 진화의 단계를 반복한다고도 그러는데 사람의 몸 자체가 아마 다양한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럼 조류도 있는 것이고 뭐 파충류 같은 경우도 있고 어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진화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다양한 진화의 단계를 거쳤을 때 사람의 근본 특성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숨을 쉰다,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 생각을 한다,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뇌를 몰랐고 심장의 기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 무엇인가를 흉내낸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봤던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DNA 같은 것으로 인간의 근본 특성을 이제 분류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사람인데요.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뭐 호기심, 알고자 한다,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한다, 분명히 사람의 근본 특징이네요. 다음에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자 한다, 친구를 닮아가고자 한다, 다른 사람을 닮고자 한다. 모방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간의 근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좀 처벌하려고 합니다.
정의감이라는 것도 인간의 근본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정의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제 보복의 원리 같은 겁니다. 보복. 동일한 대우를 하지 않는 자를 응징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날에 이제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처벌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낯선 장면일 수도 있는데 서양의 형벌 장면을 가져왔기 때문에 따로 마련돼 있었다. 일요일날 음주를 했다든가 하는 경미한 범죄에는 주로 망신을 주는 방법이 사용된다. Many villages had their own stocks. You could be locked in there for a day with your feet in the holes between two boards. The odd child might come and throw some rubbish at you, but it was generally a fairly mild form of punishment. It was a bit like being asked to do.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멍석말이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사실 굉장히 집단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일본엔 이런 형벌도 있습니다. 한 골목에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골목 전체 어른들을 동시에 처벌했습니다. 이건 한 집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골목 전체의 어른들이 어른의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골목의 어른들 전체를 집단적으로 처벌을 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이나 뭐 이제 그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처벌의 의미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까지도 되게 공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잘못하면 이제 부덕의 소치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좀 더 강력한 표현으로는 내 허물이 크다. 허물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허물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허물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어떤 범죄,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받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체면의식하고 연결돼 가지고 허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겸손이 발달하게 됩니다.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잘못을 크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겸손의 태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허물 없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 개인의식은 후퇴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의식이 강화되면서 한 가정의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아버지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아이들도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시험을 못 봤는데 엄마 책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시험을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어떤 문제로 자기의 잘못을 돌리는 이렇게 공동체 집단주의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처벌도 그런 방식으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 시대만 해도 어떤 이제 그 범죄자가 생기면 수령이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마을 안에서 마을 어른, 향리께서 향촌, 마을 어른께서 그것을 집단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공론화된 방식으로 광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광장 안에서 그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누구나 다 그 죄를 공유하고 또 처벌도 공유하는 형벌의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만 참기를 주는 도구도 있었다. There was the scold's bridle, and this was applied to a nagging woman, or at least a woman who was said to nag by her husband. 동서양이 모두 이제 여성의 수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건 간단히 말하면 남성 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상당히 수다스럽지 않나요? 네. 훨씬 적지요 남자가. 아니 그래도 회식할 때 보면 되게 많이 한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일단 해두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남자 여자 차이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뿐인데 남자라서 뭐 수다를 안 떨고 여자라서 수다를 많이 떨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남자들 입장에서 이럴 겁니다. 여자들은 항시 수다를 떤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은 가끔 떠는데 시끄럽다. 아주 크게 수다를 떤다는 거죠. 또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뭐 잘난 척 뻥을 친다? 남자들은 좀 뻥 치는 게 좀 많고 여자들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오랫동안 떠드는 경우가 있고 그 남자와 여자가 바라보는 남녀의 수다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남자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자의 수다는 악덕하다고 봤습니다.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냥 시끄럽다, 기분 나쁘다 이러는 게 아니고 악하다고 봤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악하니까 물리쳐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처벌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월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사회일수록 여자의 이런 수다에 대해서는 좀 악으로 좀 봤고요. 그 악으로 봄으로써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선하고 또 권력을 이제 정당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She was taken along by her unhappy husband, and this was applied and left her completely unable to talk. 이것으로도 모자라다고 생각되는 죄는 일명 터킹 스토리라는 체험도 가해졌다. She was strapped into a chair and plunged into the waters of a river. Often the waters were icy cold, and obviously if she wasn't hoisted up quickly, she would drown. 그러나 보다 무거운 범죄는 영구적이고 고통스러운 벌이 가해졌다. Before 자,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이 좀 끔찍하긴 한데요. 앞에 그 차가운 물 속에 의자에 앉혀가지고 물 속에 빠뜨리는 거는 이제 악마 재판으로도 마녀 재판으로도 많이 사용됐던 겁니다. 실제로 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재판관들이 벌을 받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처벌의 정도는 재판관의 양심에 맡겨져 버리는 경우죠. 오늘날에 있을 수 없는 거죠. 형량의 정도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재판관이라도 어떤 형벌을 내리면 그 안에서만 처벌을 할 수 있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그대로 갈수록 사람 마음대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녀 재판의 핵심이 뭐냐면은 실험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네가 마녀가 아니라면 신께서 너를 구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너를 물속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 신이 너를 구원하는지 보자. 집어넣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이 뭐 그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겠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구원을 안 해준 거죠. 일종의 형벌이 아니고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의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니까 악마다. 그런데요, 집어넣는데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났으니까 이건 악마의 자식이다. 결국은 요거를 이제 권력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리 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벌이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논리적 틀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다 같이 공유했던 내용들인데요. A brand would be stuck into the fire until it was flaming hot and then applied publicly. You would be branded on the cheek with a T for theft, or with an R for rogue. The body was branded especially on the palm of the hand, the brawn of the thumb, the fleshy part of the thumb. 일단 낙인 찍힌 사람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었다. 자, 낙인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던 건데요. 저거는
우리 백성민자 아시죠? 백성민자. 우리가 뭐 국민할 때 뭐 자랑스럽게 국민은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국민의 뜻을 뭐 모르는 정치인들 뭐 호되게 야단치기도 하는데 그 민자라는 것도 낙인이었던 겁니다. 노예의 낙인으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하면은 우리 이제 그런 말들을 빨리 이제 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 시민, 왜 민자를 쓰나요? 정치인들에 의해, 권력자들에 의해서 노예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글자이잖아요. 그럼 뭐 사람, 이렇게 사람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거 민이라고 쓰면서 암암리에 이런 무시할 수 있는 거죠. T자를 쓰고 R자를 썼다. 손바닥에 써서, 자, 손바닥을 들어 보이세요. 누군가 재판을 받기 시작하면 먼저 손을 들게 만들어옵니다. 보고, R자가 있다, T자가 있다, 그러면 가중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손바닥을 보여가지고 내가 이전에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뭐 머리에도 이마에도 새기고 또 동양 같은 경우라면 이제 먹물로도 새겨서 이제 민자도 이제 새기고 또 모양으로도 새겼습니다. 모양으로도. 그러니까 동서양 막론하고 재산으로서의 사람을 이해했을 경우에는 재산 표시를 한 거죠. 마치 이제 버팔로 이런 소의 엉덩이에 낙인을 찍듯이 사람에게도 소유권 주장을 위해서 낙인을 찍었고 심지어 법정에서조차도 그걸 이제 문서화할 수가 없었으니까 한국이나 이런 데는 다 문서화를 했기 때문에 낙인을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문서 이런 걸 쭉 이어왔기 때문에 굳이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었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동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동세나 동제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모든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지인이 들어오면은 뭐 그냥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 안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낙인을 찍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던 구조였던 거죠. 서양에서는 요 이동이 있다 보니까 낙인을 찍는 과정을 해서 범법자를 분명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When the criminal was brought up again in court at a later date, before deciding on the sentence, the judge would follow a pattern that he still does to this day. He would order the criminal to hold up his hand to see whether any previous crimes had been committed, thereby increasing the severity of the sentence that he had in mind. 일부 중재의 경우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기도 했다. 아유. A thief might have his hand cut off, or a peeping Tom would have a 이걸 끔찍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형벌의 역사를 보자면 사실 굉장히 발전된 형태입니다. 로마법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의로운 법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그렇지 않지만 뭐든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전 상고시대로 올라가면은 그 귀족의 옷자락을 만진다. 또는 누군가 귀족의 어떤 집을 엿본다. 그러는 건 그냥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옷자락을 만졌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그럼 손이나 자르지 왜 목을 쳐? 그 정의감이 좀 발전한 겁니다. 지금 핵심이 그거네요. 사람들이 정의감을 갖고 있는데 그 정의감의 핵심은 그 사람이 피해를 준 만큼만 보복을 하라는 거예요. 피해는 조금 줬는데 너무 많이 보복을 하면 정의롭지 않다는 정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울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피해를 준 만큼만 대응 폭력을 행사해야지 그 이상으로 가면 그것도 부정의하다. 그러니까 폭력을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만큼의 폭력은 얼마만큼으로 갚아야 되는지. 만일 폭력을 폭력으로 안 갚고 싶을 때는 돈으로 갚는다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계산법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최초에는 이렇게 일종의 가품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을 것인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맨날 뭐 복수 개념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사랑으로 바꿀 거냐. 그래서 이제 예수 또는 이제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오면 BC 6세기쯤 됩니다. 요쯤 오면은
사랑의 원리가 하나의 정의의 개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맨날 복수가 정의가 아니고 눈에는 눈, 이걸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모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을 사람의 본질로 제시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진일보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 밖에 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다. 하지만 모든 사형수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건 물론 아니었다. 자, 사형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너무너무 끔찍한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뭐 요게 많이 남아있죠. 이 씹어먹을 놈? 뭐 이런 거. 뭐 갈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토막 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실제로 이런 형벌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뭐 그냥 묻기도 하고 빠뜨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벌레 뭐 등등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형벌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전부 무슨 이런 미치광이들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인류 문명, 지금 21세기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고도 문명이 생겨난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인류가 이렇게 스스로 미쳐가지고 파멸하지 않고 이렇게 문화의 세기를 이루어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형벌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광기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죠. 정제되고 위인들 중심으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찬란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죠. 반대로 이면을 들여다보면 광기 역사가 또 그만큼 더 있습니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장황하게 이렇게 형벌의 역사를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인간의 본질을 정의하는 그 철학이라는 것이 철자라는 것이 바로 재판관의 지혜를 뜻하는 거였다. 그러면 재판관의 지혜라는 것은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네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 복수의 원리, 보복의 원리, 정의의 원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하, 인간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이제 정의라는 걸 알 수, 올바름. 근데 이 올바름만으로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한 단계 좀 더 발전시킨 개념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지혜. 지혜라는 것은 인과응보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결국 누군가를 복수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복수하게 되고 인연, 고리에 의해서 인과고리에 의해 가지고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는 구조를 낳게 되죠. 그럼 이 복수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복수를 포기하고 자기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또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한 차원 더 높여서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게 됩니다. 동서양 모두 마찬가지네요. 호기심 또는 이제 이런 정의로움 이런 걸 넘어서서 인간의 본질은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다. 복수가 지혜가 아닌 거죠. 복수를 넘어서는 모두를 한데 아우르는, 포용하는, 그래서 이런 보복의 연쇄의 고리를 끊는 이 지혜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아니, 이게 오랜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 지혜를 추구하게 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동물처럼 인과응보로 눈에는 눈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한데 아우르는, 화합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또 타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근본 원리를 갖게 된 것, 이 지혜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혜라는 말이 이해가 좀 어려워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슬기말킴이라는 말로 좀 바꿨습니다. 요걸 조금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슬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보다 나은 것을 깨닫는 힘입니다. 슬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힘이 아니고
현재보다 보다 나은 어떤 것, 보다 좋은 것, 훌륭한 것,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슬기입니다. 현재보다 나아지는 것이 슬기지 신이 되는 것이 슬기는 아닙니다. 슬기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기라는 것은 내가 갈고 닦은 만큼 얻게 되는 거죠.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성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낼 때만 비로소 슬기를 갖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슬기는 한 개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슬기입니다. 그러니까 슬기야말로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슬기는 또 난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슬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슬기가 있을 수가 없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못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는 슬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무수한 고난을 뚫고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 사람만이 슬기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한 공동체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킴이란 말을 또 왜 썼느냐? 이건 제가 이제 불교에서 좀 따온 건데요. 말킴, 악마도 슬기로울 수가 있습니다. 악인도 슬기로울 수가 있어요. 이 악인의 슬기는 우리를 파멸을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슬기가 아니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또는 이제 제 식으로 말하면 정신이 좀 맑은 사람이 갖는 그 슬기, 이걸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슬기는 맑은 슬기여야지 흙탕물, 어둡고 또 이제 잔인한 이런 슬기가 아니고, 아까 형벌의 역사 봤잖아요. 그런 잔인한 형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슬기를 갈고 닦으면 안 되고, 형벌을 없애는 쪽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드는 쪽으로, 맑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슬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관점으로 말킴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아마 인간의 본질로 적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책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흙탕물과 같은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한 슬기가 아니고, 목적한 바라면, 자기가 이기심을 추구한다면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추구하는 이런 수단적인 지혜가 아니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이런 보편적인 슬기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문제가 슬기는 대충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줄 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만은, 보다 나은 게 뭔지는 결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나은 것,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큰딸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견하기도 한데 좀 한편으로 좀 안쓰럽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3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6시 한 반쯤 일어나 학교를 가요. 그럼 한 3시간 자고 있는데 삐쩍삐쩍 마르고 있어요. 고3이어서 그런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혹시 병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떨어지면 실망감은 어떻게 될까요? 이 공부 자체 또는 수능이라는 것에 모든 걸 매진해가지고 자기의 다른 삶들, 다른 가능성들을 모두 소진시켜버린다면은 슬기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말은 슬기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지나친 것인지, 무엇이 모자란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중요한 인간의 본질은 슬기를 추구하되, 슬기가 무엇인지를 물을 줄 알면서 보다 나은 것이 뭔지를 끊임없이 묻는 그 물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술을 마시더라도 중용을 지키는 거죠. 어디까지 마시는 게 잘 마시는 거냐.
어디까지 마셔야 지나친 것이고 어느 정도 마시면 뭐 모자란 것인지, 이 지나치고 모자람의 그 사이를 잡는 거, 이것을 이제 중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과연 이 가운데, 이 사이, 이 중용이라는 것이 어딘지, 슬기가 무엇인지를 물을 줄 아는 그런 열린 지성,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질을, 사람의 본질을 물음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핵심이 이제 물음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뭐 이 질문은 여러분뿐만 아니고 뭐 모든 사람이 평생 물을 수밖에 없는 물음이죠. 사는 게 뭐냐? 이거 안 묻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건 인의예지입니다. 그 동양 사람이라면은 인의예지는 뭐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인의예지가 뭐냐? 이걸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은 어질린자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요즘 뭐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이 바뀌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타락한 시대죠. 시대가 타락한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들을 자애라는 건 뭐냐면 부드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지만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너그럽게, 부드럽게 봐주라는 거죠. 돌봐주라는 겁니다. 이게 자아네요. 너그럽게 아이를 돌봐주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자애로 사랑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받드는 방식으로. 이게 인이에요. 인이라는 것은 관계에 따라 가지고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의 관계에 따라서 일정한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뭐 유부남들은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나요? 유부남들이 뭐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안 되겠죠. 이런 관계에 따라서, 예이긴 하지만 관계에 맞춰서 사랑하라, 이게 인입니다. 인이라는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은 크게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폭력적이야. 그런 아버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그건 스스로 알아서 물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줄 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의라는 건 뭔가요?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죠. 올바름. 올바름도 또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올바름일까요? 칸트의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친구가 갑자기 막 나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맡겨놓은 그 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칼 빨리 줘! 내가 누굴 죽여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는 건 올바른 거죠. 임자가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줘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 칼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올바름은 또 어떻게 결정되나요? 옳고 바름이라는 뜻으로, 이해라는 것은 그 옳고 바름, 또 사랑이라는 것이 그 표현이 적절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과묵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고 용돈도 안 주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으면은 올바른 사랑이 아닌 거죠. 예가 어긋난 겁니다. 예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이면 그만큼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행합일, 마음을 가진 만큼, 아는 만큼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 이것이 예의죠. 예로 드러나지 않은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어렵네요. 이의 예까지도 어렵고, 지라는 건 뭡니까? 결국 슬기네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어진 것인지, 무엇이 예의, 알맞은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인의 예지라는 것은 공자님 같은 이제 성현들이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끊임없이 인의 예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양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소비자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사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딱 한 가지 답으로 다 결론이 납니다. 21세기 사람은요, 그냥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는 무엇인가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써 먹을 때, 소비할 때만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딱 샀는데 딱 카드를 딱 냈는데 그 카드가 빈털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당하겠죠. 제가 사당 쪽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맨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꼭 거기 계단쯤에 어딘가에 있으세요. 사람들이 그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그런 노숙자나 구걸하는 거린들을 사람들이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거나 또는 불편해하죠. 심지어는 냄새 난다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지만 대우를 못 받는 이유는 그가 구매력,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비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 돈 있어, 내 돈 낼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고 직업이 없고 돈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면 이제 사람 대우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유일하게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소비할 때입니다.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속물이어가지고 현대인들이 이렇게 물신 숭배자이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되고 싶어서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사람은 이제 소비자다. 그럼 실업자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실업자를 이제 구제해야 되는 거죠. 청년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국민이니까 그에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소비 능력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걸 굉장히 좀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야, 지가 두 다리 다 있는데 멀쩡해가지고 왜 돈을 못 버냐? 돈을 버는 의지도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가난을 이기신 세대는 무엇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풍요의 시대를 지나온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의지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비난을 넘어서 그를 처벌하려고 합니다. 동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의 삶, 그가 우리랑 다르게 살아왔고 그 다름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실업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동정하기는커녕 그를 비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의 실업자는 사람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한다면은 실업자에게는 반드시 실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사람 됨의 문제라는 것이고, 한국 사회가 이런 실업자를 제대로 대우할 때 한국 사회는 사람다운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쭉 보시면 사이보그에 제가 강조를 해놨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이보그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실 수도 있는데,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싸이월드라는 말 혹시 들어보시나요? 싸이월드? 예, 싸이월드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 원래 뜻은 키잡이란 뜻입니다. 배가 있으면은 노를 저을 때 뒤에 키를 잡아가지고 방향을, 조타수, 방향을 잡는 사람 있잖아요. 키를 잡는 사람. 이게 퀴베르네티스. 그러니까 사이버 할 때 싸이는 키잡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나라, 국가에는 누가 키잡인가요? 대통령, 정부가 키잡입니다. 그러면 대학에는 총장, 집에는 가장, 이렇게 뭔가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특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그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키잡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이보그 하면은, 보그는 이제 오거니즘이라는 말인데요. 오거니즘, 유기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만든 유기체, 이것이 사이보그입니다. 기계인간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소머즈,
이런 분들 뭐 아시죠? 요즘 바이오닉 위먼 해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바이오닉스라고 하는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치 인간을 기계랑 접목시키기도 하고 신체 장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다시 고쳐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생물학적인 차원과 의학적인 차원, 다음에 이제 공학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한데 아우러져서 인간의 유기체와 결합시켜 놓은 소머즈와 같은 600만 불 사나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출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근미래 아마 일본 같은 경우 많이 실현이 되고 있고요. 척추 디스크 환자가 요거 이제 그 사이보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기계를 장착을 하면은 200kg 정도도 그냥 들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 좋죠. 다음에 이제 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전신마비 환자들도 자기가 생각만 하면 기계를 장착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뇌 같은 경우는 태어난 뇌 그대로 죽게 되는데 자기 복제를 안 하죠. 인간의 다른 장기들은 모두 자기 복제를 하게 됩니다. 자기 복제라는 것은 결국 기존의 세포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대체가 됐다는 뜻이니까 이걸 조금 빨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화를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늙어가는 것을 서로 할 게 아니고 과하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늙어가다가 갑자기 젊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우리 뭐 어려지는 샘물처럼 실제로 노화를 멈추거나 또는 노화를 되돌려서 젊어지게 만들 수도 있네요. 이런 다양한 과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몸을 바꿔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뭐죠? 대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살고 기계와 결합될 수도 있고 또 인의 예지도 여전히 실천해야 되고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뭔가요? 이런 물음이 오늘날 우리의 또 물음이 됐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